이재명 대표가 대기업 대통령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전반적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다 만난다고 합니다. 뭐 G7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기도 합니다만. 자, 여기서 어느 그 총수가 가장 이재명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할까? 이재용 대표 아닐까요? 당연하죠. 왜? 형님, 제가 그 선거 전에 형님 만나가지고 힘 실어드렸죠. 형님 기억하시죠? 이걸 100% 저 일부러 김문수 안 만났어요. 아시죠? 저 김문수 안 만났어요. 형님 대단하세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6만 전자 됐어요. 3년간 안 되던 거 진짜 주식 거래일 3일 만에 6만 전자를 만드셨어요. 라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만나는 게 그러면 누가 제일 껄끄럽고 싫을까? 지금 이 자리가 가시방석인 사람이 하나가 있어. 현대 아닐까? 아니지. 최태원? 현대보다 더 심한 애가 하나 있지. 그럼 누구예요? 대장동하고도 연결돼 있는 애지. 그 대장동 그 당시 때 이제 자기 풀려나려고 로비하면서 돈 대줬던 그렇지. 지 여동생을 시켜가지고. 그렇죠. 예. 아무튼 이번에 재계 총수들 모임은 애초에 어떤 비즈니스를 위한 사전 조직을 좀 하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만나가지고 술이나 먹고 술값이나 땡기고 엘리베이터 토나하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마케팅과 세일즈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공조 체제를 갖추자는 차원에서 리허설 형태의 어떤 만남이 될 것으로 아주 실무적인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무슨 얘기를 할지 볼게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한 빨리 기업인들과 만나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 자, 취임 약 열흘 만인 12일부터 13일 5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언제 만나느냐? 취임 당일 만찬에 아예 재계 총수를 초청했어요. 그냥 술 마시기만 했어. 그렇죠. 먹고 마시기 위해. 회의를 한 게 아니야, 저는 윤석열은. 이게 사실은 서막이었다고 생각해요. 복선이었다고 생각해요. 니들의 역할은 뭐다 앞으로? 나랑 네, 같이? 병풍. 내 병풍 해주면서 내 술값 대신 내주는 거지. 그렇지. 내가 먹고 마시는데 니들이 앞으로 있을 거야. 이걸 얘기를 해준 거죠. 예. 근데 이 하지만 가짜는 짓거리를 그렇게 자주, 그렇게 많이, 그렇게 멀리서까지 부를 줄은 이 당시에는 이분들도 상상도 못했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유럽에 불러가랴, 부산에 가서 떡볶이 먹으랴, 그때는 사실 몰랐다. 예.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럼 기업인들을 왜 빨리 만나느냐? 15일 날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경제계와 경영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고 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이 나라 내지는 어떤 국가에는 어떠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를 미리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부처 수장을 만나가지고 야, 그 경제부처 니네가 파악하고 있는 거 얘기해봐. 이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수장들한테 적나라한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관세 협상을 하거나 또는 경제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정도 빠삭하게 다 알고 왔어요. 저 다 알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준비를 진짜 많이 하신 분 같아요. 제가 선거 전 이렇게 1년 전부터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차기 민주당 정부에서의 헤게모니는 AI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우리나라가 AI로 뭘 할 수 있다고. 또는 지금 정치인이 나서서 AI를 한다고 해서 이게 기업하고 어떤 연관이 될 거라고 이 AI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제 말을 개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실제로 AI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AI의 현재 그 실체라 그러나 실무적인 진행이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사장급 임원이 와서 이미 만나고 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얘기를 제가
비밀인데 해드렸지만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룹, 그러니까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룹들이 이 챗GPT 이외에도 한국 정부와 어떤 형태로든지 협업을 하겠다고 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 AI 수석비서관을, AI 미래 수석비서관을 신설해갖고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AI 사업을 관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가지고 현재 이 대기업 총수들하고 아마 이 얘기가 화두가 될 겁니다. 대외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이라든지 또는 생산성 효율 개척을 위해서는 AI 도입이 필요하다. 그거를 세계 어떤 기업보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빨리 시행해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한 전폭적인 정부 지지와 협조를 해줄 테니까 AI를 구현해서 생산이나 경영에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얘기가 이번 회의에서 또한 화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요, 정부가 AI 관련된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떤 부서 내지는 참여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없어요. 미국도 지금 뭐 일론 머스크 끌어들였다가 지금 트럼프랑 멱살지고 싸우고 뭐 그것 때문에 배터리 보조금 다 취소한다 그래갖고 지금 현대가 지금 넘어가게 생긴 상황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미래를 내다보고 기획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걸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경영에 연결시키고 국제적인 이제 앞으로의 외교나 통상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지렛대로 활용을 하는데 이게 불과 6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거의 이제는 대기업들한테 자 요러한 기업들의 오다와 그리고 관련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제시하고 협조를 구할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국제 정치나 경제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까? 그냥 그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 뭐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이 제일 많지 않을까, 정보가 제일 빠삭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정보가 민감하게 빠르게 가는 곳은 소위 말해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각 국가의 정보기관도 있고 각 국가의 정부도 있지만 그들의 속도보다 사실은 가장 정보의 속도가 빠른 곳은 기업이에요. 특히 대기업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정치에 가장 민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미국 정부나 일본 정부나 중국 정부보다는 사실은 한국을 상대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다른 나라의 기업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우리만큼 우리 내부 정치 상황을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 아니요. 우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정보망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언론들이 흘려주는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우리는. 관심이 없으면 그거밖에 모르죠. 몰라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 다국적 기업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정보기관보다 더 빠삭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 삼성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이 AI를 실체적으로 기업이라든지 국가 운영 또는 행정체계 등에 도입해서 서비스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첫 시도가 대한민국에 일어날 거고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불과 취임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서 지금 그렇죠.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했잖아요. 불법 개헌 선포된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대표에 대해서 전 세계 주류 외신들이 다 차기 유력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쫙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 의미를 봐야 된다. 단순히 뭐 유력한 야당 대표여서가 아니다. 이미 그들은 판단을 내렸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라고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조만간 국뽕반점을 통해 가지고 추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중요한 게 그겁니다. AI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던 대한민국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내란 사태에 피해가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상 국가 권력이 공백 상태에 있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지금 AI 전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발족하기 위한 준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기업들하고 지금 협업 관계의 시작이 곧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이 미친 스피드를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저희가 계속 그 얘기했잖아요. 삼성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세계 최고급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늘 정치였어요. 늘 정치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안 되는데 정부가 억지로 멱살 잡고 얘들을 끌어올리는 중국 같은 차원하고는 중국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중국은 정부가 아예 얘네들 멱살 잡고 쭉 끌어올리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식이라면 대한민국은 기업 자체적으로 이미 기술력은 올라와 있어. 그런데 늘 어떤 의미에서 이 기업들의 날개를 달아주는 정부가 들어서느냐, 발목을 잡는 정부가 들어서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이미 돼 있는 애들을 사실은 날개를 달아주는 정부가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였고 이제 이재명 정부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미친 속도를 어떻게 이해해요? 왜? 우리는 이미 기술력은 돼 있으니까요. 날개를 달아줄 그걸 알아보는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가진 유능한 대통령이 들어오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만 알까요?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이미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세계 최고의 엔비디아 같은 업체에서 부사장을 보내고 그 주식시장에 왜 돈이 들어오냐고요. 챗 GPT에서 이미 한국 안에 자회사 설립을 하면서 한국 정부하고 협업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매일 1조 원이 넘는 외국인 순수 매입이 나흘째 계속 이루어지고 들어온다는 있잖아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기업을 세우고 한국에서 하기 위해서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이 놀라운 검증이 일어나는 거를 지금 우리가 정신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정부에 관련된 또 하나의 국뽕 조금 더 해요. 안 돼. 시간. 지금 우리가 대본이 6번까지인데 지금 아직 1번이 안 끝났어. 나 더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드리려고. 그래. 그래. 오늘 1번만 하고 말 수도 있겠네. 자, 인도 같은 경우도 성장하는 곳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기술력 많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신뢰가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정치 후진국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 수준 자체가 전 세계 탑이에요. 게다가 그 회복력은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확인을 했잖아요. 실시간으로.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이 중국이나 인도 같은 조금 잠재력 있는, 그래서 저쪽을 할까 말까, 믿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결코 대한민국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없는 나라들이라는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거기는 완벽하게 믿을 수가 없고,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 자체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100%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계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너무 신기한 게 그런 민주주의 의식이라든지 그런 기업의 기술력에 발목을 잡는 정부가 들어설 수는 있지만 정치 시스템 자체가 후진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독재 국가들은 뭐 자기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하기 어려운데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민주주의라는 것도요, 겉으로 보면 일본도 민주주의 국가고 인도도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미친 것들이 하는 얘기가 개발 독재라는 얘기가 있어요. 즉 뭔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권력이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야만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완전 민주화가 되게 되면 사회계층의 뭐 여러 가지 요구가 부딪혀가지고 이러한 개혁이라든지 발전의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저쪽 놈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당장의 내란 극복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내란 극복의 사법개혁에 언론개혁에 경제개혁까지 이 모든 것들을 멀티태스킹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정권 초기에는 뭐, 이제 뭐, 인수위도 없었고, 사람도 새로 뽑아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 안정되고, 뭔가 그 효능감이 나오려면 두세 달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저도 일부는 그런 걱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역대급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연장이 전혀 손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악기가 전혀 내가 다뤄본 적이 없거나 고장난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대통령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이재명은 이거를 연습 한 번 없이 거대한 교향곡을 한꺼번에 지금 지휘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집무실에서 공개되는 사진에서도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을 그냥 투표하면은 그 정도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사실은 투표를 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1차원적으로 보면은 투표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국가의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안을 뜯어보면은 독재 국가인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시민들의 요구나 또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균형과 견제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유기성이 없이 그냥 선거만 해서 뽑아놓고 그렇죠. 나면 이건 민주주의 국가다. 이건 네 우리가. 알아서 하세요. 잘못되면 5년 후에 다시 뽑아서 시도해보고 이렇게 가는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이나 안이나 똑같이 철저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그걸 전 세계가 다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외교 쪽 얘기해 볼 건데 난 뭐 일본에서 뭐 전화 안 온다고 그렇게 기레기들이 지랄 연병을 했는데 결국 이시바 총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태도 내지는 시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통화의 내용들이 그동안 못 봤던 윤석열 정권에서는 못 봤던 정중함과 진중함이 담겨 있는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볼까요? 네. 자,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어제 이시바 총리와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위기에 함께 대응을 해 나가자라는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올해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사실 이 60주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해왔어요. 그래서 뭐 네. 올해 일왕 방문이 있을 거다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초청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본 측에서 그런 걸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본,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일 때 자기네는 60주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그 작년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저 60주년을 맞을 때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일까? 전 진짜 걱정했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무슨 일장기 걸어도 되는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고 그렇죠. 그 연병을 하는 짓거리들이 정말 진의 일황이 왔을 때 좋아 보이시라고 온갖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아부를 치려고 할 정도 했으니 지금 있는 일본의 실망감은 말도 못할 정도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아베를 비롯해가지고 기시다까지 소위 그 궤를 같이 하는 총리일 때와 이시바 총리는 사실 약간 결이 다르거든요. 오히려 이시바 총리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대화가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철저하게 그냥 되게 실리주의자예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인배들은 나 쟤 싫어. 쟤 윤석열이랑 같이 일했던 애잖아. 난 쟤 꼴도 보기 싫어. 우리 같은 소인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런 아이들마저도 지금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보했었던 외교상의 굴욕 외교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조약이라든지 또는 우리 위안부 관련된 소송, 그 징용 배상자 소송, 이게 다 멈춰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제3자 배상 아니야, 씨부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원복시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동해 병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칠광구 얘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동해역 관련된 얘기, 독도 문제는 더더욱 당연한 거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강경하고
다주적인 외교를 펼치면서도 일본을 충분히 쥐었다 폈다 할 수 있을 만한 외교력과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본과의 일종의 분노, 국민들한테 차 있는 이 분노. 일본 애들은 반항 감정이 다 없어졌대요. 너무 잘해줘가지고 반항 감정이 없어졌고. 아, 윤석열?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쫓겨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두려움과 분노를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찌 됐거나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대일 외교를 60주년인 올해에 아주 짬짬하게 펼쳐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60년 전에 있었던 굴욕에 관한 역사적 사과, 공개적인 사과를 올해는 꼭 받아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8.15까지는. 네. 과거사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을 하실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에 아쉬운 게 없어요. 돈이 됐든 경제력이 됐든 현재 있는 산업구조나 생산력이 됐든 아니면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우리가 일본을 이미 앞지르고 있고요. 국방 안에서도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력이 이미 동아시아 최강이라는 거는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다 우리의 군사력,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인한테 보여줬던 엄청난 기술적인 진보와 무기 생산력에 대해서 다들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이 점을 매우 좋은 지렛대로 잘 활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좀 빨리 가겠습니다.